죽어서도 목이 잘린 남자가 있습니다. 두 명의 왕에게 딸을 시집 보낸 남자. 조선 500년을 통틀어 단 한 명. 그런데 그 무덤이 파헤쳐지고 백골의 목이 잘려 저작거리에 내걸렸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조선 왕조실록에 이름이 2300번 등장하는 남자. 세종대왕이 10회번, 단종이 900번입니다. 그 숫자가 얼마나 대단한 건지 이제 느껴지시죠? 한명회입니다. 여러분, 압구정동이라는 이름 아십니까?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싼 동네 중 하나. 그 이름이 바로 이 남자의 정자 이름에서 왔습니다. 갈매기와 벗사겠다며 강변에 정자를 짓고 유유자적하는 척했지만 죽어서도 목이 잘려야 했던 남자가 남긴 이름입니다. 38살까지 문직이었던 이 남자가 어떻게 조선의 왕을 2명 만들었는지, 그리고 왜 결국 죽어서도 목이 잘렸는지 오늘 조선왕조실록을 직접 뒤져 확인한 그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전에 이런 역사 속 숨겨진 인물들의 진실을 찾아드리는 이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가장 큰 힘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생각이 드실 때가 있지 않으신가요?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면서 나는 제대로 살았나? 나는 어떻게 기억될까? 하는 생각들이요. 저도 그런 마음에서 오늘 이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한명회라는 사람이 엄청난 영화를 누렸지만 결국 죽어서도 목이 잘리는 최후를 맞은 이유가 뭔지, 그 긴 인생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과 경계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에 그 이야기가 담겨 있으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옛 차벼우년 한양의 한 집에서 아이 하나가 태어났습니다. 10달을 채우지 못하고 7달 만에 세상에 나온 칠삭둥이였어요. 팔다리가 제대로 펴지지 않았고 얼굴도 채 완성이 되지 않은 상태였다고 합니다. 집안 어른들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이 아이를 살리자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어요. 그냥 버려두자는 분위기였거든요. 그런데 집안의 늙은 여종 하나가 이 아이를 몰래 하나 들었습니다. 솜으로 몸을 감싸고 조용한 방 안에서 며칠을 체온을 불어넣었더니 기적처럼 살아났습니다. 그 여종이 없었다면 한명회는 세상에 없었을 겁니다. 조선의 역사도 완전히 달라졌을지 모릅니다. 할아버지 한상질은 조선 건국 공신이었습니다. 태조 이성계의 명을 받아 명나라에 건너가서 조선이라는 국호를 직접 받아온 사람입니다. 나라 이름을 가져온 집안의 손자라면 탄탄대로가 보장된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한명회는 어릴 때 부모를 잃고 친척집에 얹혀 살며 눈치밥을 먹었습니다. 주변에서는 칠삭둥이라며 손가락질을 했고요. 유일한 무기는 머리였습니다. 기억력이 비범했고 눈치가 남달랐습니다. 하지만 그 머리가 과거 시험에서는 통하지 않았습니다. 몇 번을 떨어졌는지 기록조차 정확하지 않을 정도로 계속 낙방을 거듭했습니다. 35이 넘어서도 제대로 된 자리 하나 없다가 38배 겨우 잡은 자리가 개성 경덕궁의 궁직이었습니다. 경덕궁은 태조 이성계가 왕이 되기 전에 살던 빈집입니다. 그 대문을 지키는 게 한명회의 일이었어요. 이름만 관직이지 사실상 수위였습니다. 이 시기에 한명회의 인생을 바꿔놓은 사건이 하나 터집니다. 당시 개성에는 한양 출신 관리들의 친목 모임이 있었는데 한명회가 찾아가 함께해도 되지 않겠냐고 했더니 돌아온 말이 이거였습니다. 경덕궁지기도 벼슬로 쳐주느냐? 문지기 나부랭이는 가서 대문이나 잘 지키시오. 이 말이 한명회의 뼛속에 깊이 박혔습니다. 보통 사람이었다면 상처를 받고 풀이 죽었겠죠. 그 억울함이 어떤 에너지로 변하느냐에 따라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한명회는 그 에너지를 차갑게 가라앉혀 복수의 설계도로 바꿨습니다. 나를 무시한 저들이 머지않아 내 발밑에 엎드리게 될 것이다. 이건 허풍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만들어내는 냉정한 계획이었습니다. 한명회에게는 친한 친구가 한 명 있었습니다. 걸람이라는 사람인데 명문가 출신의 과거의 장원 급제한 잘 나가는 관리였습니다. 어느 날 술자리에서 걸람이 물었습니다. 자네 같은 인물이 왜 이런 구석에서 썩고 있는 건가? 한명회가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지금은 어린 임금 밑에서 대신들이 권력을 쥐고 흔들지만 곧 뒤집힐 걸세.
나는 그 폭풍이 불어오길 기다리고 있을 뿐이야. 허세처럼 들리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한명회는 궁 대문을 지키면서도 한양의 정세를 빠짐없이 추적하고 있었거든요. 누가 누구를 만나는지, 어떤 소문이 도는지, 권력의 바람이 어디로 부는지를 전부 읽고 있었습니다. 당시 조선의 상황을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문종이 일찍 세상을 떠나면서 12살짜리 단종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어린 왕을 대신해 좌의정 김종서와 영의정 황보인이 나라를 통째로 쥐고 흔들었습니다. 특히 김종서는 북쪽 여진족도 벌벌 떠는 전설적인 무관 출신이라 조정에서 그에게 대놓고 맞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왕의 숙부인 수양대군이 겉으로는 몸을 낮추며 허드레시를 자청하면서도 속으로는 왕위를 향한 거대한 야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한명회가 기다리던 폭풍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권람이 수양대군에게 한명회를 소개했습니다. 진정 큰일을 도모하신다면 이 사람이 아니면 안 된다고요. 수양대군은 처음엔 코웃음을 쳤습니다. 문지기를 데려와서 뭘 하겠다는 건가? 그런데 한명회를 직접 만나는 순간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한명회가 돌려서 말하지 않았거든요. 지금 대신들이 권력을 독차지하니 나라가 위태롭습니다. 공께서 먼저 일어나지 않으면 종묘와 사직이 무너질 것이니 소신이 그 길을 닦겠습니다. 사실상 나라를 뒤엎자고 대놓고 제안한 겁니다. 수양대군이 한참 침묵하다 말했습니다. 내 마음을 정했다. 조선의 역사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꺾이는 순간이었습니다. 한명회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살생부를 만든 겁니다. 단순한 명단이 아니었습니다. 누구를 먼저 처리하고 다음에 누구를 제거하고 어떤 순서로 진행할지 시나리오가 통째로 자여 있었다고 합니다. 동시에 믿을 만한 무사 30여 명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거사를 며칠 앞두고 최악의 상황에 터졌습니다. 함께하기로 한 무사 중 한 명이 겁을 먹고 흔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자칫하면 계획 전체가 김종서 귀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명에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갑게 침착했습니다. 그들이 눈치챘다 해도 군대를 움직이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우리 쪽에서 입만 단단히 다물면 됩니다. 한 명에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싸움에서는 먼저 칼을 빼는 쪽이 이긴다는 걸. 그 뒤에 3년 2월 10일 밤 드디어 칼이 뽑혔습니다. 수양대군이 김종서의 집으로 향해 불을 하나 빌려달라며 그를 문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김종서가 건넨 편지를 달빛에 비춰 읽으려 고개를 숙이는 그 순간 철퇴가 내리꽂혔습니다. 비명 한번 지르지 못하고 쓰러졌습니다. 여진족조차 두려워하던 조선 최고의 무관이 그렇게 허무하게 끝났습니다. 같은 시각 한명회는 궁궐문을 장악하고 살생부를 펼쳐들었습니다. 한밤중에 소집된 대신들이 호의도 없이 맨몸으로 궁궐에 들어오는 순간 어둠 속에서 기다리던 무사들의 칼이 번쩍였습니다. 황보인이 쓰러졌습니다. 살생부 위의 이름들이 하나씩 지워졌습니다. 불과 한 해 전만 해도 궁 대문이나 지키던 사람의 손짓 하나에 조선 최고의 관료들이 목숨을 잃은 겁니다. 이것이 계유정난입니다. 비바람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단종 복위 운동이 일어나자 한명회는 관련자 800명을 한꺼번에 정리했습니다. 이 공로로 그는 도승지, 병조판서를 거쳐 영의정까지 올라갔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두고 사람의 탈을 쓴 악귀라 불렀습니다. 세조는 뭐라 불렀을까요? 나의 장량이로다. 장량은 중국 한나라를 세운 유방의 전설적인 책사입니다. 그만큼 한명회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한명회의 야심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셋째 딸을 수양대군의 둘째 아들 해양대군에게 시집 보냈는데 세조의 첫째 아들이 일찍 죽으면서 해양대군이 예종으로 왕위에 오른 겁니다. 한명회의 딸이 왕비가 됐습니다. 그런데 예종이 왕위에 오른 지 고작 15개월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때 한명회가 또 한 번 판을 뒤집습니다. 미리 넷째 딸과 결혼시켜 놓은 자을산대군을 왕이 아닌 겁니다. 이 사람이 바로 성종입니다. 2명의 왕에게 딸을 시집 보내 2번이나 왕의 장인이 된 사람. 조선 500년을 통틀어 이런 일은 한명회 말고는 없었습니다. 이쯤에서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이 사람 이제 더 바랄 게 없겠구나 하고요. 그런데 권력이라는 건
묘한 속성이 있습니다. 더 가질수록 더 갖고 싶어지거든요. 한명회가 바로 그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젊은 관원들이 한명회를 본격적으로 물기 시작했습니다.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했다, 청탁을 받았다며 줄줄이 탄핵을 올렸습니다. 한명회 입장에서는 분노가 치밀었겠죠. 내가 왕을 만들고 나라를 세웠는데 돌아오는 게 이것이냐. 그런데 한명회가 보통 사람이 아닌 게 바로 여기서 드러납니다. 무너지는 대신 역으로 사직서를 올린 겁니다. 병이 깊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니 해임해달라는 겉모습이었지만 진짜 메시지는 달랐습니다. 내가 빠지면 당신 옆에 이만한 사람이 있느냐. 지금 나를 지켜야 하는 건 당신이다. 성종을 향한 고도의 심리전이었습니다. 한명회는 말년에 한강변에 정자를 하나 지었습니다. 갈매기와 벗한다는 뜻으로 압구정이라 이름 붙였어요. 은퇴하고 유유자적하겠다는 뜻이었는데 실제로는 조정 뒤에서 여전히 줄을 당기고 있었습니다. 이 정자에서 시한수를 읊었는데 젊어서는 사직을 보필하고 늙어서는 강호에 누워 지낸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당대의 천재문인 김시습이 딱 한 글자씩만 바꿔 답을 지었습니다. 젊어서는 사직을 망치고 늙어서는 강호를 더럽힌다. 이 이야기가 퍼지자 사람들이 배를 잡고 웃었고 나중에 알게 된 한명회가 분노에 종이를 찢어버렸다는 일화가 전해집니다. 결정적인 추락은 11년, 추락은 1820이다 왔습니다. 명나라 사신이 압구정을 구경하고 싶어하자 한명회가 성종에게 궁중의 대막을 빌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대막은 오직 임금만이 사용할 수 있는 천막입니다. 개인 잔치에 왕의 물건을 가져다 쓰겠다는 건 자신이 왕이나 다름없다고 선언한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성종이 거절했습니다. 그 순간 한명회가 삐진 마음에 아내가 아프다는 거짓 핑계를 대고 사신 접대 잔치에 불참한 겁니다. 신하들이 바로 물고 늘어졌습니다. 전에 북경 갈 때는 아내가 더 아팠는데도 잘만 다녀오시지 않았냐고요. 성종이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한명회의 관직을 거두라는 명이 떨어졌습니다. 수십 년간 쌓아온 권력이 천막 하나를 빌려달라는 오만함 때문에 와르르 무너진 겁니다. 17년 한명회는 73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4번의 공신 책봉, 영의정, 2번의 왕의 장인. 조선 500년을 통틀어 이만한 영화를 누린 사람은 손에 꼽습니다. 그런데 역사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죽고 6년이 지난 5비어 4년 연산군이 자기 어머니 패비윤 씨의 죽음에 한명회가 가담했다는 사실을 알아낸 겁니다. 연산군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한명회의 무덤을 파헤쳐라. 백골을 꺼내 목을 베고 저작거리에 걸어놓아라. 연산군 일기에 실제로 기록된 내용입니다. 살아서 살생부로 남의 목을 치던 남자가 죽어서도 목이 잘려 거리에 내걸린 겁니다. 한명회가 역사에 남긴 게 피바람만은 아닙니다. 그가 세조 때 만든 면리제, 즉 명과 단위로 행정구역을 나누는 이 방식은 조선이 끝난 뒤에도 일제강점기를 거쳐 지금 대한민국 행정체계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쓰는 주소체계의 뿌리 중 하나를 한명회가 만든 셈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서울에서 가장 비싼 동네 중 하나인 압구정동. 이 이름이 어디서 왔는지 이제 아시겠죠? 갈매기와 벗사겠다며 정자를 짓고 태평한 척했지만 끝내 권력을 놓지 못했던 한 늙은 정치인의 정자 이름에서 온 겁니다. 정자는 사라졌지만 이름은 남았고 남은 건 갈매기와의 우정이 아니라 피와 욕망의 흔적이었습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를 간단히 정리해 드릴게요. 한명회는 12시면 칠삭둥이로 태어나 부모를 잃고 온갖 서름을 겪다가 38배 겨우 궁지기 자리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폭풍을 기다리며 정세를 읽다가 수양대군과 손을 잡고 13년 개우정난을 직접 설계, 조선 최고 권력자가 됐습니다. 이후 2딸을 왕비로 만들어 2번이나 왕의 장인이 됐고 영의정까지 올랐지만 오만함으로 스스로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죽어서도 무덤이 파헤쳐져 목이 잘리는 최후를 맞았습니다. 문지기에서 출발해 왕위에 군림하려 했던 이 남자의 일생은 결국 어떻게 살 것인가 보다 어떻게 기억될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묵직하게 일깨워줍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우리 조선 역사에는 이런 인물들이
아직도 많이 숨어 있습니다. 권력의 뒤편에서 시대를 움직였던 사람들, 교과서에는 없는 그 이야기들을 앞으로도 계속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이 영상의 내용은 일반적인 역사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인용된 역사적 사실은 조선왕조실록 및 연산군일기 등 공신력 있는 사료를 참고하였습니다. 개인의 해석에 따라 다양한 시각이 있을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